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루공 마카르 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공 마카르 총서는 에밀 졸라가 집필한 시리즈물입니다. 부제로 제2 제정하에 한 가족의 자연적 사회적 역사라는 부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에밀 졸라가 집필한 가장 대표작 중에 한 시리즈죠. 자, 그러면 이 루공 마카르 총서 저자 에밀 졸라가 누군지 개략적이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면 에밀 졸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드레프스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목노 주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기타 인터넷 해설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 에밀 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바로 루공 마카르 총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밀 졸라는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나 1902년 9월 파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작가 중에 대표 작가로 일컬어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환경과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고, 인간이 환경과 유전적 영향 하에 어떤 기질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밀 졸라에 대해서 잠깐만 이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이 있죠. 자, 유럽 중에 이렇게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죠. 프랑스. 자, 에밀 졸라는 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가 프랑스로 와서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파리에서 에밀 졸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에밀 졸라는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관계로 운하를 만드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세유 바로 옆에 있는 엑상 프로방스라는 곳에서 성장하다가 다시 파리로 와서 학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집필 활동을 펼쳤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에밀 졸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루공 마카르 총서를 한 권 한 권씩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연작 시리즈를 방송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에밀 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루공 마카르 총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루공 마카르 총서가 대략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만 설명드리고, 본 작품은 제가 읽는 대로 한 권씩 방송하겠습니다. 자, 루공 마카르 총서 이름이 좀 어렵죠. 루공 마카르 총서는 루공 마카르 전집입니다. 이래도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를 다시 풀었으면 루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에 대한 소설 전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가문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래도 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19세기 프랑스 제2정 기간 동안 루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에 대한 소설 전집입니다. 이래도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제2정 기간 동안 루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의 후손들과 그 주변인들의 소설 전집. 자,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1852년부터 1870년 동안, 자, 이것을 프랑스 제2제정이라고 하죠.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는 프랑스 제2정 기간 동안 루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의 후손들과 그 주변인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총 20권으로 구성한 소설 전집. 이것이 바로 루공 마카르 총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딱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요약해봤습니다. 자, 루공 마카르 총서라는 것은 19세기 중후반 프랑스 민중의 다양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루공 마카르 총서입니다. 자, 그럼 루공 마카르 총서가 어떻게 목록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에밀 졸라가 이 루공 마카르 총서를 1869년에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일본의 작품은 1871년에 나왔죠. 그런데 이 에밀 졸라가 이 루공 마카르 총서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발자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발자크는 인간극이라는 1800약 10년대부터 약 40년대까지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총 90권에 걸쳐서 썼다고 하죠.
거기는 등장인물만 약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거대한 인간극을 펼쳐낸 것이 발자크였는데, 에밀 졸라는 발자크의 인간극 성공을 모델로 자신 또한 19세기 후반부의 프랑스 삶을 표현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르공 마카르 총서를 기획하고 기어코 20권을 20년에 걸쳐서 집필해냈던 것입니다. 작품에 20권의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빨간색은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빨간색 중에 2권 쟁탈전을 빼놓고 모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이죠. 이렇게 문학동네, 그 다음에 시공사, 창비, 민음사, 열린책들, 의류문화사, 총 출판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출판사에서 11권의 작품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많은 작품이 출간되었죠. 대지, 나나, 폐주, 돈, 인간짐승, 그리고 여인들의 행복한 백화점은 시공사, 창비에서 집구석들, 민음사에서 최근의 제르미날, 열린책들, 목로주점, 그 다음에 의류문화사에서 꿈 작품입니다. 특히 이 목로주점은 유명하다 보니까 이 열린책들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 작품을 내놓고 있고, 제르미날도 다수의 출판사에서 작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르공 마카르 총서의 작품 목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르공 마카르 가문의 개통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개통수라는 사소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통수라는 것은 에밀 졸라가 이 집필 도중에 여러 작중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 독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계도를 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개통수라고 하는데, 이 개통수를 살펴보아야만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개통수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르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런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아델라이드 푸크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의 원조가 시작됩니다. 즉 아델라이드 푸크가 이 르공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카르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즉 남편과 이렇게 후손이 태어나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가문은 서로 이렇게 다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국내에 출판된 작품 중 대부분은 주로 이 마카르 가문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개통수에는 각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빨간색으로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번호는 이 작품의 몇 번째 작품에 이 등장인물이 출연하느냐,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제르베즈 마카르입니다. 제르베즈 마카르는 바로 이 목로주점의 여자 주인공인 세탁부입니다. 이 세탁부가 왜 중요하냐면 그의 남매가 장 마카르인데, 이 바로 이 대지와 폐주의 주인공입니다. 이 대지와 폐주는 나름대로 중요한 히트작이거든요. 그리고 제르베르 마카르가 이 정부와 남편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이 책의 대부분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클로드 랑티에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 자크 랑티에는 인간짐승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에티엔 랑티에는 가장 좋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제르미날의 주인공이고, 안나 쿠포는 이 나나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제르베르 마카르의 자식들이 작품에 가장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제르베르 마카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르공 마카르 가문의 개통수입니다. 우리는 이 개통수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각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 개통수를 중간중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작품 구성이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국내 출간되어 있는 작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르공 마카르 총서를 읽는 데 있어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르공 마카르 총서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주 오래전에 저는 목로주점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르미나를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품을 읽었었죠. 그리고 현재는 대지를 약 3분의 2 읽었습니다. 대지를 읽은 다음에 제가 무엇을 읽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즈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품 출간 순서대로 꼭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물은 상호 겹치는 연관성이 있지만 사실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고 하나의 개별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뽑아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지금 분명히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작품을 읽고 있는 요즘 제가 마치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작품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읽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 작품 속에서는 이 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가볼까요? 이게 지금 프랑스인데 유독 이 작품에서는 이 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밀 졸라는 정작 프랑스 남부, 즉 마르세유 근방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주로 이 파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는 곧 파리고 파리가 프랑스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프랑스는 이 파리 집중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심한 세계 최고의 수도권 집중 현상 국가라고 하죠. 따라서 저는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 파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작품을 좀 더 만끽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파리 역사라는 책을 예전에 구입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만이 제가 작품을 더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는 이 파리의 수많은 거리와 지명 등이 등장합니다. 얼핏 그냥 그게 뭔 대수겠냐마는 너무나도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파리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으면 자칫 작품의 흐름을 놓칠 것 같아서 결국은 이 파리 역사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파리가 흘러온 과정 그리고 각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어떠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지를 제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루공 마카로 총서를 읽고자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파리와 관계된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책은 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고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시 키노트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공 마카로 총서를 읽는 동안 철저하게 프랑스 속으로 심취해 있습니다. 그만큼 작품의 흡입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읽다가 또 느끼는 것은 삶 그 자체는 날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소설은 얼핏 대부분 귀족이나 영웅적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에밀 졸라의 누공 마카루 총서는 이 빈민가의 삶, 그 다음에 철저한 민중의 삶, 하급민의 삶을 위주로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기의 이 가난하고 진짜 그 야생적인 삶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잔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즉시 삶 그 자체의 날 것을 이 문자를 통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 이와 같은 제가 지금 11권 작품만 보여줬지 20권이니까 이외에도 다시 이 곱배절의 작품이 있는 것이죠. 루공 마카루 총서가 한 인간이 한 개인의 작가가 이토록 많은 작품 그것도 각 인물마다 직업이 다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화가, 세탁부, 광부, 백화점 이야기, 농부, 군인, 금융업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한 명의 개인 작가가 썼을지 저는 작품을 읽으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쓴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제르미날에서 이 탄광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묘사, 그 다음에 대지에서 농부와 농업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묘사 등을 볼 때 도무지 한 사람이 쓴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리 작가가 쓰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잘 썼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 와 이게 정말 한 사람이 쓴 작품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인물이 끌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가 인물을 끌어들이는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달리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를테면 제르미날은 랑띠에라는 제르베즈의 이 아들이 주인공인데 그는 광부였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읽다 보면 광부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하, 탄광, 막장이 주인공이 아닐까, 탄광 산업이 주인공이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대지를 읽다 보면 땅 그 자체가 혹시 주인공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영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인간들의 이야기, 뭐 그런 느낌이 떠오른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밀 졸라의 위대한 작품 시리즈 유곡 마카로 총서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작품을 다 읽을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리즈물보다 이 시리즈물은 주제가 전혀 다르고 분량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데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가 저를 더욱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거대한 작품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한꺼번에 전체를 방송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 권 한 권씩 순차적으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겠습니다.